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여자 여의주입니다. 정읍으로 가는 신인. 한편 경북 영천 북극성이 조림한다는 배진사의 별채에는 인정상관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대개 채처자의 향리인 영덕에서 오는 사람들이었다. 원래 채처자에게 다니며 복을 구하고 가르침을 얻고자 하던 이들인데 채처자가 멀리 전라도 땅으로 떠나고 나니 몇 명씩 무리를 지어 가끔 이렇게 인정상관을 찾아오는 것이었다. 아마도 채처자가 이사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인정상관의 존재를 알려준 모양이었다. 하지만 영덕에서 영천까지는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번 인정상관에게 다녀가자면 좋기 4, 5일은 꼬박 걸어야 했다. 그래서 쉽게 마음을 낼 수도 없었고 자주 찾아올 수도 없었다. 그런 만큼 좀채로 말을 않는 인정상관도 이들에게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해주어야 했다. 한데 기이한 그 간단한 인사말이 이들에게는 곧 신묘한 약이 되고 가르침이 되어 저마다 병을 고치거나 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정상관이 그렇게 인사말만을 할 뿐 일체 다른 말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먼 길을 걸어왔어도 인사만 하고는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상례였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지나던 길손들이 잠시 그 집에 들러 길을 묻고 가는 것으로만 보였다. 하여 동네 사람들은 거기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동네 사람들은 평소 인정상관을 이인처녀라 부르며 다만 범상치 않은 사람인 줄은 알고 있었으나 그 말소리를 한번 들어보지 조차 못했기 때문에 가까이 살면서도 그에게 그토록 신묘한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는 전혀 몰랐다. 한데 인근 사람 중에 인정상관을 남달리 본 사람이 있었다. 영천 고을의 토박이여 덕망 높은 건감혁이 친구인 배진사의 집에 놀러왔다가 우연히 인정상관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박학다식한 건감혁은 인정상관을 한번 보자 대번 그가 천상의 정기를 한 몸에 타고났음을 간파하였다. 마침 그의 아들이 상처하여 홀로 지내는 중이었으므로 그는 그 이인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할 요량을 하게 되었다. 건감익은 그를 며느리로 맞이하면 장차 크게 될 특출한 인물을 손자로 얻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즉시 매파를 그 집으로 보냈다. 인정상관 모녀를 찾아간 매파는 가진 말을 다 해보았으나 그가 인정상관에게서 들은 대답은 단 한마디뿐이었다. 나는 시집갈 수 없는 몸이야. 이에 매파는 할 일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매파에게 말을 전해들은 건감혁은 인정상관의 말을 그다지 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며느리감이 홀어머니의 장래가 근심되어 한 말로만 혼자서 판단해버렸다. 하여 그는 인정상관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물과 양반의 우력을 써서 이를 매듭지으려 하였다. 며칠 후 건감혁이 보낸 사람들이 많은 예물과 사주단자를 가지고 인정상관 모녀에게 들이닥쳤다. 건감혁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혼인을 성사시키려 들자 인정상관 모녀는 그곳을 떠나 그 공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여 어머니 이시부인은 밖에 나가 인력거를 불러왔고 인정상관은 궤 안에 간직해 두었던 자신의 옷보따리를 꺼내 들고 나섰다. 모녀가 인력거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자들이 있었다. 바로 건감혁의 하인들이었다. 그들이 인력거를 부수며 난동을 부리는 통에 모녀는 잠시 무도한 자들의 눈총을 피우고자 길가의 어느 집으로 뛰어들었다.
이제 영천을 떠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집 밖으로 나서는 일도 어렵게 되자 어머니 이씨 부인은 딸에게 차라리 시집을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해 보았다. 그러나 종래 인정상간의 뜻을 굽힐 수는 없었다. 그러면 우리를 우야하면 좋겠노. 이씨 부인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자 그때 인정상간이 어머니의 옆구리를 발로 꽉 껴안았다. 눈을 꼭 감고 뜨지 마시소. 이씨 부인은 엉겹결에 눈을 꼭 감자 갑자기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고 발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한참 동안 무시무시한 바람 소리가 깃전을 때리는데 하도 무서운 느낌이 들어 이씨 부인은 눈을 뜨려 해야 뜰 수가 없었다. 이윽고 바람 소리가 잦아들자 인정상간의 말소리가 들렸다. 인제 눈 뜨시소. 여기가 전라도 정읍 땅이라 예. 하여 이씨 부인이 눈을 떠보니 과연 난동을 부리던 자들이 오간데 없이 사라졌고 생전 처음으로 보는 낯선 곳에 모녀가 서 있는 것이었다. 인정상간이 눈을 꼭 감으려던 때는 부지런한 집에서는 저녁밥을 짓는 연기가 나고 게으른 안악은 저녁밥을 안 치려고 보리쌀을 씻을 무렵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막 저녁 밥상을 대하고 앉아 수저를 잡으려는 참이었다. 그런 잠깐 사이에 경상도 땅에서 전라도 땅까지 왔다는 것을 이씨 부인은 믿기 어려웠다. 인정상간 모녀가 정읍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은 바로 대흥리 정자나무 아래였다. 여기에 모녀가 서 있는 모습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던 중년의 선비였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고 득달같이 달려왔다. 그 선비는 인정상간 앞에 이르러 공손히 절을 하였다. 생면부지의 낯선 사람이 느닷없이 아른 체를 하는 것에 이씨 부인은 몹시 의아했지만 실은 그 선비가 인정상간을 한눈에 알아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보청교 60방주 가운데 최고급 간부에 속하는 목주인 김홍규였다. 인하여 당시 사람들은 흔히 그를 가리켜 목주도인이라 일컬었다. 목주도인은 함양 황석산에 서 있었던 천재에 참여한 중요 인물 중의 하나였다. 그 천재 때 인정상간이 불현듯 나타나 보청교주에게 일본 경찰의 출현을 경고해줌으로써 모두가 의기를 모면한 일이 있었으므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인정상간을 몰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목주도인은 전북 김제군 망경면 사람으로서 원래 유학자였으나 나중에는 불법, 술법 등을 익히게 되었고 상당한 도술까지 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근세 하엄경 주해를 마치고 세상을 떠난 탄어 김택성 스님은 바로 목주도인 김홍규의 아들이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탄어의 학문은 그 삼촌으로부터 이어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는 한때 세을교를 내세워 거액의 독립자금을 마련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곤욕을 치른 적도 있다. 신유년 서기 1921년 10월 29일자로 발행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그의 집에서 최도홍, 고편상, 고태규, 유건익 등과 모의하던 중 미리 번복하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었다고 쓰여있다. 어인 거동이십니까?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주도인이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킨 다음 앞장을 서서 걸었다. 하여 모녀는 그를 따라가고 그 집 작은 방에 임시 거처를 정하게 되었다.
황석산에 호령이 나타나 의기를 일러주고 사라졌다던 신인이 대흥리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밤산 아래는 더욱 생기가 넘쳤다. 사람들은 이제야말로 진정 창업주의 후비가 될 신인 처녀가 왔다고 생각하였다. 교주 차경석은 그러한 소문을 의식해서였는지 보청교 본당이 있는 대흥리에서 약 5리가량이나 떨어진 제내 속칭 방주 안 마을에 집을 사서 인정상가 모녀를 그리로 옮겨 살게 하였다. 그리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었는데 이는 아마도 황석산에서 입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뜻이었을 것이다. 교주의 그러한 뜻과는 달리 교당 간부들 중에는 또다시 엉뚱한 생각을 품는 자들이 있었다. 이들의 생각은 대개 이러하였다. 이번에 스스로 찾아온 신인 처녀를 우리 토주 차경석을 지칭하는 말, 그는 60방주 중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토주로 일컬어왔다. 토주의 후비로 맞이해야 한다. 그래야 일본 놈을 쉽게 몰아내고 우리 대시국이 빨리 독립하여 번창한다. 하여 이들은 인정상가 모녀를 대흥리에 가까운 송정 마을에 이삭해 하고 예물을 들고 자주 찾아왔다. 그리고 새 왕조의 창건을 들먹이며 인정상간에게 교주와 혼인해 주기를 간청하였다. 그러자 인정상간은 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자네들 선생한테 해인이 있다 하던가? 인정상간은 그 어머니 이씨 부인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때문에 당시 나이나 학식 따위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찾아뵙고 말하기가 참으로 곤란했다고 한다. 인정상한이 뜻밖의 해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하나가 나서서 답하였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 해인도 없다는데 자네들이 우유의 대사를 깨한다 하노. 맘 곱쳐먹고 돌아들가. 인정상간이 말하는 해인이라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라를 전하는 보물로서 먼 옛날 환흥 청제 때 여러 종족이 모여 상의한 끝에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도지의 아래와 같은 사실이 전한다. 여러 종족이 방장산 방외 굴에서 칠보의 옥을 캐내어 천부를 새기고 그것을 방장희인이라 하여 칠란을 없애고 돌아갔다. 이 칠색 보옥에 천부를 새긴 도장은 진실로 불암산역, 백두산 아래에 있는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을 일컬음. 특별한 산물이며 사해의 여러 종족에게 하늘이 베풀어준 은혜로운 것이었다. 대저우에서 말한 방장산은 지금의 함경북도 명천군 칠보산 지역에 있는 산을 일컫는 말이다. 그 산 앞에는 천하의 절경을 이룬 동해의 섬들이 있고 바닷속에는 네모난 병 모양의 굴이 있다. 옛날 환웅 천제 때 바로 그 바닷속 굴에서 캐낸 칠색 보옥으로 천부를 새긴 도장을 만들어 나라를 전하는 보물로 삼았다 하여 천부인을 해인이라 별칭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정상간이 해인에 있고 없음으로써 천명의 유물을 상징하여 그 엉뚱한 자들을 물리치고자 한 것이다. 인정상간이 해인을 거론하며 그들의 뜻에 정이 응하지 않자 그들은 다른 식으로 인정상간을 몰아붙이려 하였다. 지금 사시는 이 집도 우리 교중에서 마련해 준 것이요. 그동안 두 모녀의 생활을 보살펴온 것도 우리였으니 마땅히 이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도리가 아니겠소? 무엇으로 갚으시려? 이에 인정상간은 답하였다. 어찌 그것이 그디들 것인가?
천지 것이다. 그러자 달리 대가의 말을 찾지 못한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인정상가 모녀는 얼마 후 다른 마을로 이사를 하였다. 이번에 이사는 송정마을이나 제네 마을로 옮길 때와는 달리 누구의 호의나 도움에도 힘입지 않고 인정상간이 스스로 살만한 곳을 택하여 옮긴 것이었다. 모녀가 새로이 자리 잡은 곳은 진등,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가 바로 이 진등마을이 살고 있다. 진등마을은 지금까지 살던 송정마을 바로 앞에 위치하고 대흥리하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는 동네이다. 진등으로 이사온 인정상가는 옛날처럼 삭바느질을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비록 조막손으로 하는 바느질이었지만 여기에서도 그 솜씨가 인정되어 일감이 금세 많아졌다. 그런데 인정상가는 누구든 바느질한 품삯을 돈으로 주면 결코 받지 않았다. 다만 약간의 곡식이나 창거리를 가져오면 그것은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노모를 봉양하였다. 그러므로 이곳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겼다.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다들 벙어리 바느질 집이라 하였다. 이는 물론 인정상간이 아무와도 일치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그와 말을 할 수 있는 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세대춘군 최처자였다. 최처자는 인정상간이 정읍에 와 있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상간이 송정이나 제네 마을에 있을 때는 전혀 찾아오지를 않았었다. 그런데 인정상간이 진등으로 이사한 후 엉뚱한 생각을 품은 그 보천교인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인정상간을 찾아 수시로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옛날처럼 신서로서 필담을 나누며 서로 즐거워하였다.